왜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하는가? 이 질문은 수세기를 초월해 고대 문명의 폐허 속에서 울려 퍼지고 대리석 홀에서 체결된 평화조약 속에서 메아리치며 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지배하는 양극화된 논쟁 속에 나타난다. 스스로를 문명화되고 계몽되었으며 발전했다고 여기는 세계에서 왜 갈등의 충동은 지속되는가? 왜 대성당 박물관 대학을 건설하는 사회가 동시에 무기 군대 전장을 건설하는가? 그리고 더욱 불안하게도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왜 개인들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내며 동료, 이웃, 낯선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까지 적대감을 투사하는가? 전쟁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 달리 위기의 시기에만 혹은 폭군적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 발현이며 우리의 생물학적 본능과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가 형성해온 사회적 구조에 뿌리내린 고대의 패턴이다. 초기 부족 공동체에서 현대의 복잡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싸우려는 충동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변형되었을 뿐이다. 전장의 위치는 숲과 평원에서 디지털 무대와 제도적 공간으로 옮겨졌을지 모르지만 전쟁의 논리는 여전히 인간 행동의 그늘 속에서 작동한다. 이 영상은 대담한 분석을 제안한다. 전쟁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문화와 시대를 가로지르는 무의식적 힘의 반복적 증상이며 공포 통제에 대한 욕구, 그리고 카를 융 프리드리히 니체, 미셸 푸코와 같은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개념인 자기 자신의 그림자의 투사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는다. 이 현상의 심리적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세계를 표시하는 무장 갈등을 파악하는 데뿐만 아니라 동일한 역학이 개인적 경쟁, 정치적 분쟁, 이념적 양극화, 그리고 일상을 관통하는 작은 대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지를 인식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영상 전반에 걸쳐 여러분은 통상적인 단순화를 넘어 보이지 않거나 보이는 전쟁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하는지를 탐구하도록 초대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순환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고 이러한 힘들에 대한 자각이 개인적 집단적 변화를 향한 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에 도전받게 될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왜 우리가 싸우는가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싸움을 멈출 수 있는가이다. 음악 인간이 왜 서로 싸우기를 고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갈등만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류의 오래된 역사 층위를 열어 말 그대로 인류의 조상적 토양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수천 년 동안 고귀한 야만인의 신화가 믿어져 왔으며 이는 루소에 의해 대중화되고 낭만주의 사조에 의해 지속된 관점으로 선사시대의 인간은 동료 및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고 제도와 권력 구조를 지닌 문명이 이 원초적 평화를 타락시켰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난 50년간의 고고학은 이 이상화된 관점을 냉혹하게 도전했다. 고고학자 로렌스 킬리는 문명 이전의 전쟁에서 인류의 과거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제시하며 과학적 세부를 통해 전쟁이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음을 기록한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의 고고학 유적에서 증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화살 자국이 있는 해골 곤봉의 타격으로 부서진 두개골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원시적 성벽들 일부 지역에서는 선사시대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의 20% 이상이 명백한 폭력적 죽음의 흔적을 보인다. 이는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다. 예를 들어 신석기 유럽의 초기 농부들은 마을을 도랑과 방어용, 목책으로 둘러싸 지었는데 이는 장식물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에 대응해 집단적 노력으로 세워진 구조물이었다. 전쟁은 산발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다. 킬리는 이러한 국가 이전 사회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대전을 고려하더라도 20세기 산업사회보다 훨씬 높았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원시 전쟁은 경제적 또는 영토적 이익만으로 동기화된 것은 아니었다. 피에르 클라스트르는 그의 기념비적 저작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서 흥미로운 해석을 제안한다. 많은 원주민 사회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폭정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집단에서 정치 구조는 의도적으로 권력의 중앙 집중에 반대했으며 지도자들은 종종 강제적 권위를 가지지 않았고 그 역할은 행정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이었다. 외부 갈등은 역설적으로 내부 조절 장치로 작동하여 집단을 지속적인 동원 상태로 유지하고 지배 엘리트의 등장을 막았다. 이 맥락에서 전쟁은 생존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적 균형의 도구였다. 이러한 전경은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더 편안한 개념을 제고하게 만든다. 갈등의 충동은 문명에 의해 도입된 것도 아니고 역사적 발전의 우연도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 문화와 시대를 가로지르는 정신적 필요에서 발생한다. 타자, 즉 적의 창조는 집단 정체성의 구성에 항상 근본적이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아닌 존재를 정의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전쟁은 영토와 정치적 경계뿐만 아니라 신화, 신념, 그리고 인간 사회의 상징적 직물 자체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는 더 불안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전쟁은 단지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반영일 뿐인가? 아니면 각 개인 안에 타자를 싸우고 파괴하도록 이끄는 생물학적 충동, 조상적 구동이 뿌리내리고 있는가? 이 어둡고 더 친밀한 차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심층, 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선사의 들판과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바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해달라.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한다. 전쟁은 단지 역사적 또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인간 갈등을 영토나 자원에 대한 분쟁으로 환원하는 것은 훨씬 더 불안한 차원, 즉 갈등의 충동이 인간 정신의 구성 자체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고학과 역사뿐만 아니라 철학과 심리학,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려 했던 위대한 사상가들의 영역으로 향해야 한다.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 조건에 대한 잔혹하고도 명료한 관점을 제시했다. 홉스에게 자연 상태의 인간은 평화로운 존재가 아니라 공포와 욕망에 의해 타인과의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리는 존재였다. 그들의 행동을 규제할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다면 개인들은 필연적으로 서로를 잡아먹으려 들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유명한 격언인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 시나리오에서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자연 상태이며 반대로 평화는 권력 구조와 처벌의 위협에 의해 겨우 유지되는 취약한 구성물이다. 장자크 루소는 다르지만 역시 계시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그에게 원시 인간은 평화롭고 자유로웠으나 사유재산과 사회제도의 출현으로 타락했다.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태어났고 그와 함께 갈등이 생겨났다. 이 의미에서 전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문명의 산물이다. 그러나 루소에게서도 일단 깨어난 지배의 욕망이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다는 인식은 남아있다. 프로이트는 문명과 그 불만에서 더 깊이 들어갔다. 그에게 갈등의 충동은 선천적 본능, 즉 죽음, 본능 타나토스에서 발생한다. 각 개인은 파괴적 충동을 내면에 지니고 있으며 문명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하고 승화해야 하지만 이 충동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압박을 받으면 폭력 불관용 전쟁의 형태로 분출된다. 프로이트는 문명을 생명과 결합의 충동, 에로스와 파괴의 충동, 타나토스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묘사했다. 따라서 홉스에서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불안한 그림이 드러난다. 전쟁은 간헐적 일탈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거하는 충동의 직접적 혹은 승화된 표현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언가가 타자에게 투사되어 싸워야 할 적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카를 구스타프 융이 발전시킨 그림자라는 더 깊고 불안한 개념이 등장한다. 융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의식이 억압한 어두운 측면, 두려움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 등으로 이루어진 무의식의 일부를 지닌다. 이 그림자는 인식되고 작업되지 않을 때 타인에게 투사되는 경향이 있으며 적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특성들의 수용체가 된다. 이러한 투사를 통해 갈등은 먹이를 얻고 지속된다. 전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적 싸움의 외재화다. 그러나 전쟁의 충동이 무의식에서 발생하고 그림자와 깊은 구동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는다면 다음 질문은 이러한 힘들이 어떻게 권력 구조에 의해 조작 증폭 지향되는가이며 끊임없는 적의 창조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를 위해서는 심리학뿐 아니라 담론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권력이 어떻게 전쟁을 조직하고 정당화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분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다. 전쟁이 인간 정신의 심층적 충동에서 발생한다면 그 가장 강력하고 교묘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그림자의 투사에서 발견된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의식적
자아가 거부, 억압, 은폐하는 충동, 욕망, 기억, 성격의 측면들의 집합인 그림자를 탐구하는데 그의 작업의 상당 부분을 바쳤다. 부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무의식에서 힘을 얻어 드러날 길을 찾는다. 그림자의 투사는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결함, 불안, 어두운 충동을 인식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결과 적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으로 형성된 정신적 구성물이 된다. 그리하여 전체 인구가 다른 집단, 민족, 국가, 종교 이념 안에서 악의 화신 위협, 존재적 위험을 보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덕의 계보에 관하여에서 니체는 우리가 도덕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원한, 즉 무력감과 열등감의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더 나아갔다. 이러한 감정은 스스로 직접 행동할 수 없을 때 도덕적 우월성으로 전환된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수 없는 도덕주의자는 세상의 모든 악을 타자에게 돌린다. 따라서 적에 대한 증오는 단순한 반응적 감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의 정교한 산물이며 순수함과 의로움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과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한 집단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집단에 투사할 때 비인간화로 가는 문이 열리며 비인간화는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수 단계다. 역사는 그 예로 가득하다. 전체 민족을 야만인, 기생충, 아인간으로 묘사한 선전 캠페인들, 각각의 집단 학살, 각각의 이데올로기 전쟁, 각각의 정치적 박해는 모두 적을 상징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에 의해 선행되었다. 그 적은 사실상 그것을 만들어낸 사회 자체의 어두운 반영에 불과했다. 이러한 역동성은 현대에 와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 오늘날 소통기술과 소셜 네트워크는 투사와 양극화의 과정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증폭시킨다. 각각의 정치적 갈등, 각각의 문화적 논쟁은 빠르게 선악의 이분법적 장으로 변모한다. 한쪽에는 선이, 다른 쪽에는 악이 있다. 언어는 도덕주의로 가득 차고 반대자는 더 이상 복합적인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희화화된 존재, 패배시키고 굴욕을 주며 제거해야 할 적으로 축소된다. 위기의 시기에는 이러한 심리적 필요가 더욱 강화된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무력감의 감각이 클수록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유혹은 커진다. 집단적 그림자는 배출될 통로를 찾고 지도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감정을 능숙하게 이용해 대중의 증오를 편리한 표적으로 돌릴 수 있다. 실제이든 만들어낸 것이든 외부의 적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파벌을 결집시키며 권위주의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떻게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내고 전쟁의 논리를 영속시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이 현실의 적대자이기 이전의 심리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거울을 만드는가? 누가 두려움과 증오를 먹고 사는 서사를 형성하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담론과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며 바로 그 지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전쟁은 본능적 충동이나 무의식적 투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언어, 이미지, 상징, 서사를 통해 구성된다. 말의 힘은 막대하다. 그것을 통해 한 인간을 괴물로, 이웃을 배신자로, 한 국가 전체를 실존적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담론은 현실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창조한다. 미셸 푸코는 권력이 담론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자신의 작업을 바쳤다. 그에게 있어 국가, 미디어, 종교, 교육 제도와 같은 제도들은 신체와 행동을 통제할 뿐 아니라 의식 자체를 형성한다. 그것들은 무엇이 말해질 수 있는지, 무엇이 생각될 수 있는지, 무엇이 진실 혹은 거짓으로 간주되는지를 규정하며 그 과정에서 적이 구성될 상징적 장을 만들어낸다. 지속되는 모든 갈등에는 서사가 필요하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싸우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욕망을 정당화해야 하고 가장 효과적인 정당화는 객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진실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와 그들을 규정하는 국가적 신화, 종교적 담론, 이데올로기적 교리가 등장한다. 적은 질서와 도덕, 집단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된다. 모든 뉘앙스와 복잡성은 지워지고
타자는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그들은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성과 그 공포를 분석하며 겉보기에 합리적이고 문명화된 사회가 어떻게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 구성원들이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방어, 정화, 진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담론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증오의 결과가 아니었으며 유대인을 민족의 순수성에 대한 생물학적 위협으로 구성한 담론적 장치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마찬가지로 르완다의 학살, 소련의 숙청, 식민지 전쟁들 역시 모두 적을 상징적으로 구성하는 캠페인에 의해 선행되었다. 정보로 포화된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이 과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분절되고 가속화되었을 뿐이다. 소셜미디어는 적의 공장처럼 기능하며 양극화된 콘텐츠를 선호하는 알고리즘은 분노를 부추기고 편견을 강화하며 대화나 공감의 여지가 없는 담론적 거품을 만들어낸다. 전쟁의 담론은 일상화되었다. 정치인들은 반대자를 국가의 적으로 비난하고 논평가들은 문화전쟁을 말하며 증오 캠페인은 몇 분 만에 확산된다. 제거의 수사는 군사 영역 밖에서도 정상화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선악 이분법의 렌즈로 보도록 이끌린다. 우리는 고결하고 계몽되었으며 정의롭고 그들은 무지하고 부도덕하며 위험하다는 식이다. 서사가 급진화될수록 타자의 인간성을 인식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는 상징적이든 물리적이든 갈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어지는 자기강화적 순환이다. 그러나 담론이 전장을 형성한다면 그것을 통해 전쟁의 메커니즘을 비활성화하려는 시도 또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서사가 우리가 선포된 전쟁의 맥락에 있지 않을 때조차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평화의 시기에도 동일한 적대와 분열의 패턴은 계속 작동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숨겨진 차원에 대해 다음에서 더 깊이 탐구할 것이다.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공명한다면 나의 전자책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욘드 더 섀도는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고 무의식과의 대화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30일의 경로를 제시한다. 두 책은 고정 댓글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개 먼 전장, 무장한 병사들, 탱크와 폭격이다. 그러나 현실은 갈등의 충동이 공식적인 전쟁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상생활, 사회 구조, 대인관계, 심지어 우리의 내적 대화 속으로 스며든다. 현대의 전쟁은 확산된 현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평화롭다고 여겨지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형성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한 사회 집단이 다른 집단을 주변화할 때마다, 상대를 굴욕주거나 상징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담론이 구성될 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전쟁을 부추기는 동일한 적대와 분열의 패턴이 작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담론, 정체성, 지위, 서사의 지속적인 상징적 전쟁에 잠겨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직장에서는 이 전쟁이 부식적인 경쟁, 권력 다툼, 감정적 방해 공작으로 나타난다. 가족 안에서는 통제, 인정, 승인에 대한 은밀한 투쟁의 형태를 깬 수 있다. 연인 관계에서는 이해 대신 상대를 이기려는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원한, 상호 비난의 지뢰밭처럼 보인다. 그리고 공적 정치적 공간에서는 일상적 전쟁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알고리즘과 미디어 스펙터클의 논리에 의해 부추겨진 심화되는 양극화는 끊임없이 우리 대 그들의 논리를 강화한다. 더 이상 대화할 상대는 없고 패배시켜야 할 적만이 존재한다. 모든 토론은 전장이 되고 모든 의견 차이는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된다. 언어는 더 공격적이고 도덕주의와 경멸로 가득 차며 소셜미디어가 인정과 상징적 승리를 찾아 사람들이 매일 전쟁을 벌이는 영구적인 전투장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논리는 외부에서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와 공명한다. 우리가 보아왔듯 그림자를 투사하고 적을 만들며 도덕적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충동은 정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이러한 충동을 끊임없이 공급할 통로를 제공할 때 상징적 전쟁은 일상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그 결과는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항상 경계 상태에 놓인 사회로 사람들은 타인을 의심, 적대, 무관심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해진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심각한 대가를 치른다.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부식시키며 두려움을 조장하고 진정한 집단적 형성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전쟁이 우리 삶에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면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이 순환을 끊을 방법은 있는가? 이러한 무의식적 힘을 가시화하고 그로써 파괴적 메커니즘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답은 필연적으로 자기인식과 그림자를 통합하는 능력과 관련되며 바로 이 지점에 대해 다음 단계에서 성찰할 것이다. 모든 형태의 전쟁, 즉 물리적이고 상징적이며 일상적인 전쟁이 깊고 무의식적인 힘에서 비롯된다면 진정한 전장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이다. 이러한 힘들이 숨겨져 있는 한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반응, 판단, 관계를 지배할 것이다. 칼 융이 가르쳤듯이 의식화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나며 이 경우 인류의 집단적 운명은 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순환이었다. 이 순환을 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림자의 인식이다. 사회, 집단, 국가, 이데올로기에 투사되는 집단적 그림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려는 개인적 그림자, 즉 두려움, 분노, 질투, 통제에 대한 욕망,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필요성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충동들은 인식되지 않을 때 갈등의 연료가 된다. 이 역동을 인식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고 타인에게서 비난하는 동일한 충동을 자기 안에서 인정하는 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 움직임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을수록 적대감으로 이끄는 강박에서 더 자유로워진다. 그들은 타인 속에서 절대적인 적이 아니라 똑같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을 보기 시작한다. 프로이트는 이미 문명이 파괴적 충동의 지속적인 억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지만 융은 억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림자가 더 폭력적인 형태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보았다. 진정한 해결책은 통합, 즉 부정된 것을 빛으로 끌어내어 어두운 충동에 의식적인 공간을 부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며 변형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작업뿐 아니라 집단적 노력도 요구하는 과정이다. 비판적 성찰, 공감, 진정한 대화, 자기인식을 장려하는 사회는 적대 수준을 줄이고 투사의 함정을 피할 가능성이 더 크다. 반대로 질문을 억압하고 공포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점점 더 격렬한 형태의 갈등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과 변형의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개인적 여정뿐 아니라 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전쟁적 충동을 줄이고 내적, 외적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전략과 경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부분의 핵심이다.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지만 진정한 도전은 그것을 의식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이러한 내적 충동을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세계에 투사하며 인류 역사를 특징지어 온 갈등과 적대의 순환을 지속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내적 전쟁을 줄이는 길은 깊은 변형, 자기 인식에 대한 헌신, 의식의 발달, 그리고 공감의 지속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이 변형의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이다. 지름길은 없다. 각자는 자신의 신념, 두려움, 편견, 원한을 직면해야 한다. 융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으며 통합되어야 한다고 경고했고, 이는 특히 긴장과 갈등의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관찰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는 왜 분노를 느끼는가? 왜 타인을 악마화하는가? 이기고 굴욕을 주며 배제하려는 충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판단 없이 그러나 철저한 정직함으로 이러한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한다. 내성적 작업을 넘어 공감과 이해의 능력을 강화하는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다. 적극적 경청, 진정한 대화, 타인의 관점을 보려는 의지는 많은 인간관계에 만연한 전쟁의 논리를 무장해제하는 데 기여한다. 진정한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무의식적 메커니즘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개인에 국한될 수 없으며 우리의 상상력을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증오 발언, 고정관념, 끊임없이 우리 대그들의 논리를 강화하는 언어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 미디어, 정치, 이 모든 공간은 전쟁의 서사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제고되어야 한다. 이는 깊은 문화적 변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새로운 방식, 공존의 새로운 윤리를 요구한다. 평화교육, 감성지능의 개발, 개방적 대화 환경의 조성 같은 실천들은 이러한 집단적 변형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이다. 이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사회는 인간의 갈등 충동을 제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더 성숙하고 친밀한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의식적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폭력의 위험을 현저히 줄인다. 변형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을 포함한다. 끊임없는 내적 전쟁, 가혹한 자기 비판, 감정 억압을 버릴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수록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할 필요는 줄어든다. 이 모든 결과는 절대적 평화의 유토피아, 어쩌면 결코 달성될 수 없을지도 모를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지니고 있는 파괴적 충동을 담아내고 변형할 수 있는 더 의식적인, 덜 반응적인 사회이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없는 작업, 최종 목적지가 아닌 하나의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이 의미를 가지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원리들이 일상생활, 관계, 직장, 정치,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전쟁의 충동에 덜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갈등으로 끌어당기려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결론에서 탐구할 주제이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전쟁이 시간 속에 고립된 현상도, 전장에만 국한된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초기 부족 사회에서 오늘날의 소셜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적을 만들고, 분열하고, 자기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려는 충동은 인간 조건에 반복되는 특성으로 남아있다. 이는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깨달음으로 이끈다. 진정한 전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호나 정치, 무대, 이데올로기적 대립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있다. 그림자가 인식되고 통합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투사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측면을 짊어질 외부의 적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과 악의 단순한 서사에 계속해서 매혹되어 분노와 분열을 키울 것이며 국가 간 전쟁에서 개인적 관계와 자기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순환의 무의식적 도구로 남을 것이다. 변형은 타인이 진정한 위협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융이 가르쳤듯이 그림자의 통합은 개성화, 더 큰 온전함과 진정성의 상태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단순하지 않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숨기고 싶은 두려움과 충동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적대, 불관용, 폭력의 씨앗을 정신 속에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또한 반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일상적 실천을 기르는 규율이 요구된다. 이 변형은 또한 집단적이다. 그것은 개인적 여정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이다. 우리는 자기인식, 진정한 대화, 공감적 경청을 장려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포와 증오를 부추기지 않고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인식하도록 초대하는 서사가 필요하다. 모든 작은 제스처가 중요하다. 직장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 어려운 토론에서 보이는 인내, 타인을 악마화하는 담론을 재생산하지 않겠다는 선택. 이러한 것들은 거창한 행동은 아니지만 축적되어 인간관계의 직무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갈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하지만 더 성숙하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하며 시급하다. 왜냐하면 전쟁은 무의식이 지배하는 곳에서만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성찰을 권한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갈등의 패턴을 인식하는가?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댓글로 생각을 나눠달라. 당신의 경험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때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표면을 넘어 도전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해방시키는 성찰을 추구한다.
여기서 멈추지 말라. 다음 영상은 이 변형의 과정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지금 시청하라. 아직 탐구하지 않은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당신의 여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